네, 이 한국은행 엿보기 시간을 통해서 신희은 기자와 또 꼼꼼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 동결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이 금리 동결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배경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2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동결했습니다. 그 금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인데요. 맞아요. 예, 국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달보다는 좀 미약하게나마 그나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이 동결로 결정하는 데 주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1월에도 이번처럼 만장일치는 아니었어요. 이번 네. 달에도 만장일치가 아니었고요. 그래도 금통위원 대부분이 여전히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가 지난달보다 나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뜻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미국이 완만한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고 신흥시장국이 경제 지표도 개선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국내에서 또 수출이 양호한 모양을 보이고 있고 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이 이제 동결의 주된 이제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율 부분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환율 문제, 네. 통화 정쟁이 계속되면서 금리 인하 압박도 조금 사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환율 부분과 해가지고 또 통화 전쟁, 여러 가지 금리와 이 연관성도 한번 지어주시고 그에 따른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점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네. 일단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요소가 환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가파른 원화 절상을 좀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이제 김중수 한은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좀 표출을 했습니다. 이제 김 총재는 어제 이번 금리 결정에서 환율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금리와 환율 관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뚜렷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죠. 네, 그럼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겠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이제 북핵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좀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네. 원화 절상 흐름이 좀 둔화됐다. 이런 점도 금리를 좀 더 내려야 된다. 이런 압력을 좀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저희가 좀 말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엔 미뤘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재밌는 점인데요. 네. 다음 달에 새 정부 출범을 겨냥해서 하느니 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연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중수 총재는 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좀 내놨어요. 까칠하게 하시군요. 예. 고려할 가치가 없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셨는데요. 근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그 경기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긴 합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동결로 되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시각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시장에서는 당초에 금리 동결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예상대로였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근데 1월보다 경제 여건이 일단 좋아졌고 환율 압력도 덜해졌는데 굳이 금리 인하에 나설 이유가 있었겠느냐 뭐 이런 반응이고요. 다만 경기 회복 속도가 너무나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좀 더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금리를 한 차례 정도는 인하할 수 있다. 네, 또 다른 대외 변수가 등장해서 좀 회복에 제동이 걸린다 하면 이제 또 대응이 좀 불가피해지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김중수 총재가 뭐 시기를 저울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요. 올해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 인하 한 차례 더 기대하는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뭐 상반기 내로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금리 결정 관련한 시나리오가 두 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대체로 상반기 중에 한 번 정도는 더 인하해서 2.5% 정도로 인하했다가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면 다시 상승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동결을 계속 유지하다가 경기가 나아지면 다시 상승으로 갈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의 상황이 좀 나아지느냐 아니면 더 악화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숨겨져 있는 악재가 등장하고 뭐 이러면 또 다른 또 환율에 대한 변수가 올 것이고 금리 역시 영향을 받을 거라 보는데요. 뭐 우리가 좀 주의해봐야 될 악재나 호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유럽 재정 위기가 이제 오래 전부터 뭐 부각이 됐다가 다시 완화가 됐다가 이런 추세지만 어쨌든 기초 체력이나 펀더멘털 부분에서는 네.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나라에서 악재가 또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맞아요. 뭐 네.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예측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 뭐 힌트라도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이제 시기는 일단 예상할 수 없는데 네.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어떤 흐름으로 경제가 이제 변화할지는 일단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제가 최근에 얘기를 나눠보면 환율을 예측하시는 분도 그렇고 경제를 예측하시는 분도 그렇고 요즘처럼 이제 변수가 많아서 예측하기 힘든 이제 적이 많지 않았다.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한은에서도 뭐 금리라든지 경기 상황을 파악할 때 그때그때 이제 수집 가능한 경제 정보들을 파악해서 대응하고 있다. 근데 앞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좀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살짝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계속되는 게 바로 엔저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세계 각국에서는 이 통화 전쟁에서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책을 내놓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규제나 금리 인하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 쪽보다는 규제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환 리스크는 어떻게 또 저희가 방어해야 되는지 또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환 리스크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말 말들이 많은데요. 네, 맞아요. 어제 김중수 총재가 직접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하고 환율의 연계성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환율 대응 수단으로 삼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제 금리를 내려서 환율을 잡으려면 이렇게 좀 미리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율을 잡기 위해서 이제 거시건정성 3종 세트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선물한 규제 뭐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급격한 외환 유출입을 관리해야 된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환율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진 않을 것이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좀 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엔저 현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재무부 차관이 아베노믹스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밝히기도 했고요. 뭐 독일 측에서는 이 환율 전쟁 자체를 놓고 그냥 환율 시장에 맡기자 이러기도 하고 또 프랑스 측에서는 유로존이 공동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 추가 엔저 가능성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이틀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G20 재무장관하고 네, 그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관심이 무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은 총재가 그 회의 참석차 전날 출국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G20 이슈가 이제 비공개는 원칙이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를 둘러싸고 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 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한 것이 G20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좀 예측하기 힘들고요. 네. 다만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있는 최종구 차관보가 최근에 미국과 일본은 그들의 숙제를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숙제를 할 때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제 몫을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좀 고려해서 대응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모스크바 회의에 참석하시는 우리 측 대표분들도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한다면 당분간은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네네. 아베 총리의 민자당이죠. 오늘 7월에 참의원 선거를 합니다. 여기서 승리할 경우에 본격적으로 좀 통화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엔화 약세가 좀 더 본격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요.
엔화 약세 부분은 원화도 장기적으로 절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최근에 또 북핵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이제 원화 절상 속도가 좀 늦춰지긴 했지만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엔저 기조가 장기간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도 좀 장기간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부터 엔저 이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금리 동결도 있었고요. 기존의 자산 매입 규모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세웠거든요. 예. 이 일본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평가는 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예상대로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뭐 양적 완화나 경기 부양 기조 유지를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미 그 지난 1월달에 BOJ에서 죄송합니다. 거시 정책 목표를 소비자 물가 1%에서 2%로 상향했기 때문에 뭐 추가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은 좀 낮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 부분은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BOJ 총재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엔저 유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 다른 국가들 반발을 좀 우려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엔저를 유도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오늘 이제 그 G7에 이어서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G20 회담 이전에 그 BOJ 회의에서는 아마 이 그 회담에 대한 좀 불편한 좀 심리를 좀 담아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엔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도 각국의 입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분명히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주요국 그렇습니다.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좀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일단 G7 회담에서는 시장 환율은 이제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일본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뭐 엔저를 용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뭐 고위 공직자가 뭐 엔저에 지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그거 역시도 뭐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가 엔저의 지지냐라는 부분도 약간 논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엔저에 대해서 가장 이제 불편한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해 있어서 오히려 그 엔저가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기축통화 흐름 자체가 유로화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뭐 프랑스에서는 일본 엔저에 대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유로화도 약세를 인위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환율 전쟁까지도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반발이 가장 심한 상황이고요. 미국조차도 처음에는 고위공직자가 뭐 엔저 유도 아니냐, 그러니까 용인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다수는 아시아 국가들도 그 엔저로 인한 이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G20 회담에서 엔저에 대한 반발은 좀 심하게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무장관 이후에는 또 엔화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사실 엔화 약세 기조 멈추지 않을 것이다, 브레이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뭐 일단 지금 시장 자체에 보면은 엔 매도 포지션이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금융시장이 상당히 이제 이전보다 좀 안정이 됐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경기 회복 모멘텀이 좀 살아나면은 아마 이제 투기 세력들이 이제 엔 매도를 통해서 다른 이제 자산 그 수익을 높일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엔화가 강세로 가는 요인으로는 뭐 시장의 불안함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서 엔저에 대한 국제 용인 자체가 좀 무산이 된다면은 투기 세력도 뭐 더 이상 엔저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여튼 이번 회담에서 시장 환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공식적으로 성명서로 발표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직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외환
시장 선물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뭐 규제 라인이 좀 나온다면은 아마 엔저는 좀 한풀 꺾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본 자체의 그 경상수지 적자분, 아까 그 무역수지 적자분 이런 거나 아니면은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한 90엔 정도 수준에서 아마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뭐 막을 만한 명분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엔화 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릴 만큼 내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오랫동안 지속해져 왔었는데 추가 영향은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90엔에서 95엔 정도 수준에 멈춰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 2월 달에도 벌써 94엔을 넘어섰기 때문에 1분기의 변동성이 연간 변동성을 거의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아직까지 그 잠재 성장 수준을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엔화만 유일하게 그 혜택을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연간 수준으로는 87에서 95엔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보면은 지금 뭐 1,080원 정도 움직이고 있지만은 뭐 연간 수준으로 한 1,055원 정도 수준. 그렇다면은 뭐 4분기까지 되게 매우 완만한 속도로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1분기 수준에서의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 1,160원 정도 되는데 연말로 연평균으로 한 1,135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2% 룸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리스크나 아니면 원엔 환율의 지금 그 변동성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앞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그런 불안 요인보다 판매가 증가하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엔리스크로 이제 불확실한 좀 부정적 영향을 받았던 업종들,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엔이 좀 안정이 되면은 오히려 플러스의 프리미엄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저 피해 이야기도 나와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차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영향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엔저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산업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는 종목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그동안에 가장 좀 그 원엔 환율이 급락하면서 조정을 받았던 업종들이 이제 자동차가 대표적이었고요. 그 밖에도 뭐 소재 업종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엔화가 다시 약세가 좀 멈추고 안정이 되고 다시 이제 원엔 환율이 좀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은 이쪽 업종에서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받았던 부분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엔저 리스크로 영향받았던 그 산업들, 뭐 자동차하고 뭐 소재 업종들 이런 것들은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엔저 피해 산업 중에서 이 문정 이코노미스트께서 생각하는 뭔가 앞으로 좀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탑픽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 하우스 쪽에서는 그 현대차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네. 예, 뭐 지금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 매크로 쪽에서 보면은 지금 국내 재고 사이클에서의 그 전기전자 부품하고 자동차 업종이 재고 소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고 이제 출하가 증가하면서 재고가 증가하는 업종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동안 뭐 엔저 리스크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재고 소진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자동차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 업종인 현대차가 가장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이 현대차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문정 이코노미스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환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 나눠볼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하락해 나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발언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환율 전쟁이라고 뭐 표현이 네. 나왔었는데요. 그 전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무서운 느낌이 맞아요. 들죠. 좀 격화된 느낌? 네, 네. 환율 시장 보고 있는 저로서도 환율 전쟁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 통화 완화를 통해서 뭐 엔화 약세를 계속해서 이제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도 뭐 적극적으로 통화 완화를 해서 이렇게 뭐
더 약세를 이제 약세로 이끌고 간다든지 뭐 이런 약간 식의 진흙탕 싸움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 외환 당국도 이제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규제를 내놔서 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당국에서 이른바 토빈세라고 하죠. 금융 외환 거래세를 도입해서 그 외국 자금의 이제 급격한 유출입을 좀 방어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입장은 내놨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이 세율을 얼마로 할 건지 아니면 범위 뭐 적용 대상을 어느 부분까지 가져갈 건지 뭐 시장에 미칠 영향은 뭔지 아니면 대외 그 다른 각국들에서 우리 토빈세 도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정말 첨예한 그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국으로서도 갑작스럽게 시행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미세 조정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좀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정도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일본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전쟁에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어제 이제 김중수 총재가 발언하기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환율 움직임에서 뭐 다른 나라 그 중앙은행이 하는 것을 눈여겨 볼 만한 나라들이 이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중앙은행에서 하는 그 뭐 금리 동결 인하라든지 아니면 통화 완화 이런 정책들을 눈여겨 보면서 우리가 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이 더 큰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도 이제 대응할 건 하고 정책 공조를 할 건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좀 앞으로는 좀 뭔가 의미 있는 대응이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올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득과 실을 따져서 좀 꼼꼼하게 경우의 수를 한번 재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제 편한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 보고 싶은 게요. 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그 전일만 해도 뭐 금융주나 은행주들이 좀 반등도 있었고 일부 종목군들은 뭐 부도설도 나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전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한국은행 이제 나가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기자분들의 대체적으로 분위기나 평가 예상은 또 어떻게 되고 있었었나요? 그 특정 시장의 특정한 요소나 변수들만 네. 보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수들이 꽤 있는 것은 맞아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보셨던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도 적지 않았고요. 네. 하지만 기자실에서는 대부분 이제 동결로. 미리 이제 동결과 인하 뭐 다 여지를 고려해서 이제 기사를 준비를 하는데 저희 쪽은 좀 동결에 베팅한 기자들이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금리와 또 엔저 현상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신희은 기자와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엔 또 어떤 일정들이 있으신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의 개인적인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아, 정말요? 네, 그 지인분들 만나서 인사도 네. 드리고, 이렇게 하고요. 오늘부터 해서 G20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흐름들도 좀 챙겨보고, 이게 주말에도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이제 환시장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뉴욕 시장과 이런 시장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네,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제 다음 주만 해도 중국 뭐 이제 춘절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뭐 대만 중국 증시가 개장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봐야 하는 경제 일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거에 좀 보고 계신지. 다음 주 경제 일정이라고 하면 이제 뭐 특별한 일정이라기보다 그 이번 주에 G20 결과가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사실 빅 이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일본 이제 중앙은행의 뭐 반응도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이 일단 좀 중요하게 보여지고요. 그 각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 자금이 이제 순매수세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또 유출이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동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부 신희은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현재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197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하게 상승 흐름 이어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여전히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부진하게 약세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잘 나가던 포스코까지 오늘 약보합으로 방금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삼성생명 역시 0.47% 상승으로 조금 오늘은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적인 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304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매도로 전환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측에서는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현재 264억 원 정도 매수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오늘 매도로 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54억 원의 매수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모습, 기관 측에서도 25억 원으로 동반 매수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 상위에는 의료정밀 업종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제약이나 또 LG생명과학 등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 업종 상위 보면 통신업종 3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오늘도 부진한 흐름입니다. 또 섬유의복 업종 역시 한세실업 등이 약세 보이면서 0.6%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